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홍익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세종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지금은 자유로운 글쓰기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좀 핫한데요. 그 시장을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여태까지 암호화폐의 최대적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최대적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적대적 규제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미국이 과거에는 규제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규제 일변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가나 월스트리트는 암호화폐를 달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겠다라는 그 행태로 규제를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리플이 처음에 나왔을 때 리플의 송금 능력이 굉장히 타고납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비싸고 느리고 게다가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리플이 나와서 싸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즉시 확인이 되는 이런 그 탁월함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미국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치명적인 도전 내지 잘못하면 스위프트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걸어가지고 증권이냐 아니냐 하고 그간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 세상이 바뀔 도중을 보니까 아시다시피 리플이 최근 얼마 동안에 자그마치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한 400% 이상 상승을 했을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대통령만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도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최근에 다 물갈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하원 의원 435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친암호화폐 의원이 247명, 반암호화폐 의원은 113명으로 압도적으로 친암호화폐 의원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상원 같은 경우는 100명인데 이게 매번 선거할 때 4분의 1씩 갈다 보니까 이번에 25명 당선됐는데 그중에서 친암호화폐가 15명, 반암호화폐가 1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행정부에 이어서 입법부도 완전히 친암호화폐 의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은 물론 친암호화폐 성향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민주당도 과반수 이상이 친암호화폐 의원들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에는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친암호화폐로 급격하게 이제 바뀌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난해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이 전 국민의 22%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숫자로 치면 약 8천만 명이 되는데 이거는 유권자 2억 4천 명의 3분의 1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표심을 잡지 못하면 이제는 당선되기가 굉장히 힘든 그 정도의 생태가 이렇게 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 건 정치가들이 아닌 바로 투자자들의 힘이라는 사실. 과거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국이자 채굴국이었어요. 과거에는 중국의 채굴이 전 세계 채굴의 거의 90%를 도맡아 채굴했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1년에 채굴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으로 채굴이 제로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정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그해
한 21% 오르더니 지금은 다시 한 55%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채굴이나 밀거래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 지금도 세계 최대의 채굴국은 중국입니다. 이런 걸 의식해서 트럼프는 유세 중에 본인이 당선되면 미국에서 채굴을 100% 할 수 있게끔 값싼 전기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금지하다 보니 물론 밀거래 같은 건 묵인해주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정책은 금매집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 통해 미국이 지금 전 세계 거래량의 최대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최대 국가였었는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거래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은 금매집,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 매집으로 이렇게 선회한 양상을 보여서 중국의 금과 미국의 비트코인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량도 최근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표가 요게 어제 비트코인 거래량을 나타낸 표인데 달러로 거래된 비중이 45%, 우리 원화로 거래된 비중이 26%입니다. 그러니까 3위인 엔화나 유로화나 브라질 헤아라나 이런 것들을 따돌리고 우리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옆에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자료를 보면 이번 3월 달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었을 적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횡보장을 보이자 김치 프리미엄이 쭉 빠져가지고 지금은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원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비트코인보다는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이더라도 지난 6개월 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2%였다가 최근 트럼프 당선될 때 보니까 한 60%까지 한 8% 이상 올랐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만큼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폭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이거는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700~800일 전에 한 10%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보다도 한국 내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개인 주도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장이 지금 기관 주도 시장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살려면 걸리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금 문제, 회계 문제,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는 수탁 문제가 걸렸는데 이거를 일시에 해결해 준 게 올 1월 달에 나온 비트코인 ETF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ETF, 간접 투자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를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진입이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거시경제만 꺾이지 않으면 즉 경기 침체나 이러한 변수가 아니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 비트코인 ETF를 담은 기관 투자자들의 숫자가 944개인가 그렇게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기관 투자 숫자가 10,000개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들어온 거는 한 9% 정도. 게다가 대형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ETF가 나오는 통해 기관들의 간접 투자도 늘었지만 최근에는 직접 투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채널 리시스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북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거래 내역 중에서 100만 불 이상 거래가 70% 이상이었어요. 그 얘기는 이거는 개인들의 거래라고 보기 힘들고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 현물 시장에도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1분기에 한 30대 70이었던 개인과 기관의 비중이 오히려 4분기에 들어와서는 역전이 돼서 개인이 한 30% 정도, 기관이 70% 이상으로 급격하게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대형 금융기관이 들어오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기업의 재무전략, 투자 자산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갑광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 스트레지 같은 경우인데 이게 투자를 시작한 지 한 4년밖에 안 됐는데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1620%예요.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이 한 40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상승률이 비트코인 상승률의 3.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60% 이상 수익이 더 좋았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의 메타플래넷이라는 기업이 마이크로스트레이트 쫓아서 비트코인을 사담기 시작했는데 이 주식은 최근 6개월 동안에 자그마치 120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에 주가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 12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 760억 달러 중에서 일부를 우리도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게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이크 셀러한테 부탁해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3분 스피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12월 2일 날 마이크로 셀러가 화상으로 3분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자체 분석 결과를 주주들한테 통보하면서 가능하면 표결에 동의하지 말고 반대를 해달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도 이거를 담아야 주가가 더 올라가니까 주주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서 지금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이 결과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가상자산 재무회계 기준이 바뀐 게 시행됩니다. 즉 여태까지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가 문제였었는데 산 가격을 장부에 적어놓고 그걸 장부 가치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판 다음에 이익과 손실을 확장지어서 그 가격을 갖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시세 측정일의 시세를 갖고 가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바뀐 대목이 공정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측정일 당일의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도 이런 회계나 세금 문제에서 이제는 안정적인 이런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의 매입도 앞으로는 활발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주가를 부양하려면 자사주를 사들여서 이거를 소각을 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주가가 힘드니까 10조 원을 들여서 시중에서 주식을 산 다음에 이걸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불행하게도 한 이틀뿐이 안 갔어요. 그런데 만약 10조 원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샀으면 주가는 더 올라가고 자산은 더 크게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주가 부양책이 변화를 갖고 올 겁니다. 이제는 소각이 아닌 비트코인 매입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비트코인 퇴장에 가속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거래시험에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는 다른 통화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고 가치가 상승하는 양화는 사람들이
소유를 하게 되면 이걸 바깥에 안 놓고 장로, 즉 개인 지갑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전만 해도 전체 거래소의 유통 물량이 한 33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50개 뿐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총 채굴량은 2,100만 개인데 이 중에서 95% 이상은 이미 채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한 400만 개 정도는 유실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있던 물건 중에서 85% 정도는 개인 지갑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거래소에 나와 있는 유통 물량은 한 15%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기관들 주도 장세가 되고 기업들이 사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앞으로는 이게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예. 비트코인이 12만 달러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2월 예상 가격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 예상보다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들이 전망하는 가격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미국에서 최근에 11월 20일 날 비트코인 ETF 옵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 거래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관 투자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시작된 첫날에 콜 옵션을 산 기관들의 비중이 82%,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풋 옵션을 산 기관들의 숫자는 18%, 즉 압도적으로 앞으로 가격 상승에 베팅한 기관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옵션 거래 중에서 한 달 만기 65달러 행사 가격에 가장 많이 몰렸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 ETF 가격이 52.76달러였었는데 한 달 후에 이게 65달러가 된다는 얘기는 현물 비트코인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적에 12월 20일 날 11만 4,339달러를 넘었으면 이 사람들이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즉 많은 기관들이 12월 22일에 11만 4,400달러 넘어설 거라는데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유추해 봤을 적에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한 12만 달러에 근접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게 기관들의 입장인 거죠. 우리 원화로 하면 이게 1,4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지금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지금 한 1억 3천만 원이니까 기관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선물 시장의 그래프를 보면 10만 달러를 막 치려고 했을 적에 10만 달러의 그 매도벽이 크게 들여져 있으면서 그 전에 것들이 숏 스퀴즈가 나면서 이때 가격이 팍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 달러에만 매도벽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매도벽이 없어요. 즉 이 얘기는 10만 달러 벽을 한번 치고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수월하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 기관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있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향후 얼마까지 더 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가격은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데서는 올 연말에 잘하면 12만 5천 달러까지 가는데 만약 못 가면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이게 간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2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그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2기의 암호화폐 정책의 어떤 핵심이라면 무엇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트럼프는 유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CBDC 발행을 못하게 하고 즉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다는 얘기고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기축통화입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바뀐 요인은 트럼프는 일기 때만 해도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이유가 우선 트럼프 아들들이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참모진의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번에 상무장관으로 내정된 러트닉 같은 경우가 이 양반이 들리는 얘기로는 트럼프 마음을 바꿔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라거나 부통령이나 이 사람들이 아주 골수 친암호화폐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색 위원장 같은 경우도 친암호화폐 인사가 발탁될 성향이 커요. 그리고 유세 중에 특히 급격하게 바뀐 이유가 당시 무소속으로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가 어떤 유세를 했냐면 암호화폐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정부 예산을 모두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국민한테 다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거래 통화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 많은 부분을 트럼프가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가장 많이 바뀐 근본적 이유는 사실 투자자 수가 굉장히 많아서예요. 투자자들의 표심을 받지 않으면 이게 당락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꿨는데 즉 투자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트럼프가 그럼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두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트럼프는 처음에는 대선 표심을 잡으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정부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나옵니다. 특히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개를 모아가지고 이걸 최소 20년 보유하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미국 부채의 절반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중국은 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비트코인 매집으로서 앞으로는 중국의 금과 미국의 비트코인이 어떤 대결 양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금 생산국이에요. 그런데 이 금을 채굴업자들이 아무한테나 팔 수가 없고 인민은행 산하의 금거래소만을 통해서 팔게 돼 있어요. 이건 중국 정부가 관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세계 최대의 금 수입국입니다. 생산도 제일 많이 하면서 수입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한 번 중국 안에 들어온 금은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이것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하이 선물 시장의 금 선물 시세를 미국 시장의 금 선물 시세보다 살짝 높게 형성을 시켜요. 중국으로 들어가는 금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브릭스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금 매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심상치 않게 보고 있는 과정이고 게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디커플링 전략에 실패했어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그래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교육 시스템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교육 시스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큽니다. 게다가 미국의 헛발질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란이나 지금 러시아나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렇게 차단을 하면서 브릭스 국가들이 다 놀라가지고 자국 통화의 국제결제 시스템을 재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는 달러 사용보다 위안화 사용액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무역거래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브릭스는 최근에 몸집을 굉장히 불려나가면서 브릭스 공동통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브릭스 공동통화의 내용이 뭐냐면 1단계는 잠정적으로 중국의 위안화를 중심 통화로 쓰지만 2단계에는 브릭스페이라는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 거고 브릭스페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암호화폐예요. 각국의 CBDC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인데 이 전략이 최근 들어와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냄새가 나요. 무슨 얘기냐면 2, 3단계를 통합해서 금과 비트코인 등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하자라는 쪽으로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보다 금과 비트코인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히 강세를 보이고 선호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브릭스 국가 간에 그 담보물로 들어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 경쟁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비축하면 다른 국가들도 쫓아가게 될 텐데 만약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재산으로 취하게 되면 이런 경쟁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가 한 이틀 전에 SNS에 뭐를 발표하는지 아십니까? 달러의 대안을 찾게 되면은 앞으로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속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0%가 어느 정도 굉장한 수치냐면 지금 원래 트럼프가 들어서 중국의 보편 관세를 60%, 우방국의 보편 관세를 10%라고 그랬는데 만약 100%를 중국한테 때리면 중국 수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릭스가 이거를 계속해 나갈지 아니면 트럼프의 협박에 굴복할지는 우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과정을 보면 이번에 브릭스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앞으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하자. 그리고 암호화폐를 공식 투자 대상으로 채택을 하자. 그리고 러시아는 채굴도 금해놨었는데 이번에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회원들 간에는 야 우리 앞으로 무역을 크립토로 하자라는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탈달러를 하기 위한 그 행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경우는 브릭스가 만약 암호화폐로 공동통화가 나온다면 달러는 붕괴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어떠한 정보가 미국 정보망에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통화 추진 계획이 사실 지금은 어떤 형태인지 드러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추론인데 트럼프가 굉장히 다급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한테는 뭔가가 인식이 돼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브릭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그게 잘 되겠어. 서로 간의 이견들도 많고 앞으로 진행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하던 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그들이 결정하게 된다면 아마 이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겁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가 달러를 조금 위협하는 존재였다면 최근에는 조금 달러와 공생하는 느낌인데 앞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공생관계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암호화폐와 달러는 공생관계가 가능합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연동된 암호화폐이자 이것의 담보물이 미국 국채예요. 즉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인다는 얘기는 달러가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미국 국채가 소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공생관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블랙록이 시도하는 RWA 토큰 자산화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전통금융과 암호화폐가 융합이 돼서 지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온라인이 아니라 온체인에서 거래되는 즉 조각 투자를 해서 누구나 작은 돈으로 거의 모든 곳에 투자가 가능한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생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알트코인의 매수 타이밍과 향후 전망을 한번 해주시자면. 우선 비트코인을 주로 하되 알트코인은 자기 투자 자금의 한 25% 내만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시장 좋을 때 사시고 시장 나쁠 때 파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동평균선 120일 같은 거를 기준하시면 돼요. 일봉을 하시든가 조금 단타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면 시간봉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120일 이상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그게 깨고 내려오면은 그때는 팔고 마음 편히 계세요. 팔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한 투자입니다. 교수님께서 그럼 눈여겨보고 계시는 알트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알트코인은 많이 쳐다보지 마시고요. 한 4-5개 안에서 이렇게 선정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은 솔라나와 이더리움 간의 치열한 기술 개발 전쟁이 펼쳐질 걸로 봤는데 이번에 압도적으로 솔라나가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레이어 1 코인이 레이어 2를 이겼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를 눈여겨보시고 또 다른 하나는 주요 유망 테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테마, RWA 테마, 디파이 테마, 그리고 민코인 테마. 이 중에서 대장주나 성장성이 좋다는 거 하나 정도씩 골라서 4-5개를 선정한 다음에 여기 5%씩 한 25% 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박 품목을 하나 고르신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주권 걸어서 그것도 5% 이내로 하세요. 리플과 이더리움의 탄생으로 이제 암호화폐 세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확장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리플은 탄생 자체가 송금용 중앙화 화폐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처럼 이거는 탈중앙화 개념이 아니고 은행을 끼고 송금을 하겠다라는 탄생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금에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값싸고 빠르고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구닥다리 방법으로 송금하는 시대를 끝내겠다고 나온 건데 너무 탁월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배척을 당한 거예요. 이거를 쓰게 되면 미국의 송금 시스템 자체가 와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그렇게 성능이 별로 안 좋은 때도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는 사실 여태까지 각 단계마다 거치는 그 메신저 시스템에 의해서 테러리스트 자금, 불법 자금 이런 것들을 사실 다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송금이 암호화폐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미국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은대까지 스위프트 시스템을 끌고 갈 수는 없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버리기에는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충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탑재하고 태어났어요. 즉 이게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러한 기능성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디지털 세계의 석유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초가 됐고, 이게 앞으로 RWA 생태계나 메타버스 생태계 같은 데도 이게 크게 활용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리플과 이더리움의 탄생은 암호화폐 세계를 크게 확장하는 그런 암호화폐로 탄생된 겁니다. 아까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리플과 이더리움의 가격도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선 이 전망이 왜 힘드냐면 비트코인은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즉 공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 요인만 찾으면 되는데,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게 수요 요인도 봐야 되지만 특히 공급 요인을 많이 봐야 되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총 발행량이 1,000억 개. 자기네들도 그 많다고 생각해서 55%를 잠궜어요. 그리고 매달 10억 개씩만 이렇게 발행을 해. 이렇게 많은 공급 물량을 갖고 있는데 수요를 측정해서 가격을 저거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리플이 최근에 와서 이렇게 반짝 강세를 보이는 거는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지원 일변도의 그런 장이 될 거다라는 좀 기대 때문에 오르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게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1억 개 정도 가까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한 1,650만 개 있는 것이 빼면 수량 자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알트코인을 전망함에 있어서 그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이 먼저 팍 치고 올라가면 그 다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주요 테마별 순환매가 시작이 돼요. 그걸 알트코인 시즌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과열돼 있는지 앞으로 방향이 어떤지를 보는 건데, 어제 보니까 그게 78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즉 75를 넘으면은 알트 시장이 좀 과열됐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어떤 점이 다른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스스로 신뢰를 구축한 화폐예요. 그런데 알트코인은 사실 너무 많은 코인들이 나와 있고 그중에 99%는 사라질 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들이 리스크 테이킹,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그들은 좀 변동성에 안정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우리는 지난해에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암호화폐 3사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고작 5.5%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비중이 94.5%인데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 비중은 이 또한 1.6%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보다는 변동성이 크고 대박의 꿈을 안겨줄 수 있는 알트코인을 찾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쪽박을 찹니다. 그래서 투자 관행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초보자들일수록. 우리도 비트코인 비중을 도미넌스대로 한 60% 가져가고 이더리움을 한 15%, 나머지 25%를 알트코인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난 석 달 동안 상위 50대 상승 종목들입니다. 보면 스텔라 루멘이 508%, 헤데라가 506%, 리플이 403%, 도지가 354, 인데 반해서 비트코인은 한 73%뿐이 안 올랐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그럼 비트코인을 조금 현명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타이밍,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매수 매도 타이밍도 이건 신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 그 진정한 가치에 동의를 한다면 이거는 가치 투자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투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여러 책들을 좀 읽어보고 그 철학과 사상에 동의를 한다면 가격 투자를 하지 마시고 가치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투자 방법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꾸준히 뭐 매월, 매주 적립식으로 사 모으면서 팔지 마세요. 팔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미국 대통령이 저번 스피치에서 절대 팔지 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이 재임 기간 중에는 아마 책임져 줄 거예요. 팔지 마세요. 예. 비트코인은 금의 시총도 넘어설 자산으로 보고 계세요? 예, 저는 그렇다고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텐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처럼 금의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의 딱 10배입니다. 그건 10배나 큰 시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 셀러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 후에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한 연 평균 한 30% 정도 오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3분 스피치에서 현재 글로벌 자산 시장 총 규모가 한 900조 달러 되는데 그중에서 비트코인 시장 가치는 2조 달러에 불과한데 이게 2045년 앞으로 20년 후에는 280조 달러로 커지면서 채권 시장, 금 시장 등 이런 걸 넘어설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캐시 우드도 2030년에 비트코인 개당 가격이 150만 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전망대로라면 향후 5년 이내에 금시총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에는 기존 공식이 이제 깨졌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향후에는 그럼 좀 원래 공식대로 움직일까요? 어떨까요? 제 개인 견해는 사실 비트코인 반감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채굴이 95% 이상 끝나가지고 이제는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기대 심리라는 건 있어요. 과거에 이러한 루트를 밟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그러한 루트를 밟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를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조지 소로스는 재기성 이론이라고 해서 발표하고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재기성 이론은 건 뭐냐면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지만 내 확신이 틀려서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 적에는 시장과 교류하면서 나의 확신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장의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빨리 내가 갖고 있는 기준치 같은 걸 바꿔내야 되겠죠. 이것도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비트코인은 좀 직접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관련 뭐 ETF나 해서 이제 간접 투자를 좀 생각을 하는데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장단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데이터를 보면 지금은 간접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한다면 간접 투자를 아마 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떠한 함정이 있냐면 하락장에서는 이게 더 빨리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간접 투자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 파생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3.6배나 상승률이 빠른 MSTR 가지고도 나는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레버리지 2배, 3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기초자산으로 뭐 11월물, 12월물 선물을 롤오버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연히 2배, 3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프로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에는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전체 자산 중에 한 어느 정도 비중을 두면 현명한 좀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부담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수익률이 좋은 비트코인에 내가 100% 하겠다라고 하면 그 100%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펀드 추정 전략에 가장 수익률이 탁월하시다는 거 아십니까? 이건 워렌 버핏이 4개까지 했던 건데 지수를 추정하는 게 유능한 펀드 매니저가 공들여 뽑은 액티브 펀드보다 항상 수익률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지수 추정할 수 있어요. 즉 패시브 펀드처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도미너스 비중대로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5%, 기타 알트코인 25% 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직접 매입 매도 시기를 잡으세요. 아까 제가 이동평균선 120일을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예. 저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암호화폐 탄생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비트코인의 그 탄생 배경을 보면 1971년에 닉슨 쇼크로 인해서 달러가 금과의 거리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근원 인플레이션 허용 한도 내에서 달러가 무제한 발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GDP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금융자산이 터무니없이 빨리 늘어났어요. 즉 매십 년마다 금융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100% 이상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GDP는 연 한 3, 4% 느는데 금융자산은 어떤 경우에는 연 15%대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땀 흘려 일해서 근로적으로 돈을 버는 근로자보다 은행에 집어넣고 돈을 불리는 사람들이 소득이 서너 배 이상 빨라진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편중이 일어나면서 빈익부, 부익부가 극심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암호화폐를 개발했던 유대인 암호학자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이 알게 모르게 중산층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달러가 사실은 가치 훼손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1971년에 금 이론수 살려면 35달러면 되는데 지금은 2,700불 이상이 돼요. 즉 한마디로 그 사이에 달러의 가치는 99% 이상이 훼손됐고 이 훼손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과거에는 10년 단위로 기하급수적으로 금융자산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그래봐야 2배예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미국의 달러 발행액이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즉 앞으로 가치 훼손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교란이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이러한 시스템이 이거 옳지 않다. 인플레이션이 없는 통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빅 브라더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화폐가 나와야 되겠다라는 환경 속에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한마디로 소득 불평등과 부의 편중으로 인해서 중산층이 붕괴돼 나가는 금융자본주의는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화폐 생태계의 어떤 혁명을 그들이 꿈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지금 미국의 금융자본주의가 바뀌고 있다는 그래프인데 이거 옛날 제니 레델런이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공개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소득 점유율이 늘어나는 계층은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상위 1%뿐이 없어요. 차상위 9%는 현상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국민 90%는 소득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산층이 붕괴돼서 점점 하류화되는 걸 의미하고 이 자료를 발표한 다음에 제니 덜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기회의 땅 만나라는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포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사항이냐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는 현상은 한마디로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때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가 어떻게 되냐 하면 9사람은 대부분 다 소비를 해요. 근데 돈 잘 버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들어오는 거를 쓰는데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 고가 안에 이게 축적이 돼서 사회로 환류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수 부진에 시달립니다. 즉 이게 현대 금융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내재적 모순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트코인 같은 게 개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과 부의 편중이 지금 어느 정도 심화됐냐 하면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이 그래프도 사실 연준이 발표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상위 10%가 77%. 그러다 보니까 하위 90%는 전체 부의 23%뿐이 못 갖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하위 50%는 거의 재산이 없어요. 전체 부의 1.4%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부분 빚주러 연명해 간다고 보시면 되고 즉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들이 이럴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 속에서 중산층이 붕괴되면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겠느냐에 의문점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는 하위 50%인데 이를 위해서 지난 대선 때는 여러분 샌더스 상원의원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상위 1%에 대해서 부자 증세를 하자라고 그랬을 때 논쟁이 많았는데 이 양반이 이런 거를 공론화시킨 하여튼 1등 공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자본 집도가 10년마다 2배가 증가했지만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최근 10여 년 사이에 4대 통화의 증가율이 10년 만에 10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산자산 과세가 반대 여론을 못 이기고 이제 2년 뒤로 유예가 됐는데요. 가산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평성입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 마당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이건 형평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은 여태까지는 가상자산 자체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게 뭐 회계 중에나 세금이나 사실은 구비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이 어떻게 법을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열심히 보고 그들을 빨리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황무지예요. 그래서 이걸 조목조목 따질 게 아니라 특히 독일 같은나 스위스가 빨라요. 그들이 하면 6개월 뒤에 미국이나 캐나다가 쫓아가는데 미국이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사실은 미국을 그대로 쫓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화제인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떻게 투자를 하길래 이렇게까지 수익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을 꾸준히 지금 모아서 지금 아마 38만 개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체 유통 물량의 한 2.3% 정도를 그들이 갖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10년 후에는 4% 이상을 보유할 걸로 전망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이 좀 과열되어 있는 양상이 있어서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함으로써 크게 변동성에 노출되지 마시고 비트코인을 담아가듯이 이 주식도 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위협할 뭐 리스크 있다면 한번 짚어주세요. 과거에는 선물 시장이 세력들에 의해서 그 웹도덕 현상이라고 그러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걸로 많이 악용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는 생태계가 점점 커지면서 옛날과 같은 변동성은 이제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툭하면 80%, 90%씩 곤두박았는데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커지면서 조정이 오더라도 건강한 조정 한 20~30%의 조정이 오는데 단 예외는 있어요. 신용 경색이 들이닥친다거나 혹은 글로벌 금리가 오면은 다른 자산 빠지듯이 비트코인도 일단은 빠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는 빨리 빠져나올 거예요. 예. 오늘 교수님과 함께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